안녕하십니까. 2024년의 마지막 금요일 OBS 뉴스 오늘은 전원책의 훈수로 출발합니다. 전원책 변호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끝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불출석 가능성 제기됐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선임계를 냈고요. 헌재 결국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대충 정리해보면 대리인단이 3명이 좀 나왔고 그런데 좀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았다. 답변서도 이번에는 제출하지 않고 다음 주에 제출하겠다. 그리고 변론기일을 좀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헌재에서 일단은 기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간다. 어떻게 보셨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아마 기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로가 양쪽이 서로 시간 싸움이니까 어떻든 그 이재명은 하루 빨리 헌재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 윤석열 대통령 파면한다 하는 그 결론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보다 뭐 조금 모자라더라도 가령 윤 대통령을 체포를 했어요.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을 시킨다라든가 이래서 자진 하야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뭐 그게 두 번째 아마 기대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번에 탄핵 소추도요, 역사적으로 제가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서재에 있는 자료들 중에서는 이처럼 사건이 발생하고 탄핵 소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진 것, 아마 이게 전무후무할 거예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엉뚱한 그리고 허술한 그 대통령의 뭐 이쪽에서 얘기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고도의 통칭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그 행위가 있고 나서 급격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에 직무가 정지가 돼버리고 탄핵 소추가 됐으니까.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한 번은 탄핵 소추안이 뭐 표결 불성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결이 맞아요.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다시 탄핵 소추안을 같은 회기안에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다시 두 번째 그 탄핵 소추가 가결이 돼서 이쪽에서 그 배신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04표 찬성으로 해서 가결이 돼서 이제 탄핵 소추가 돼서 헌법재판소에 간 것인데, 예. 그래서 첫 번째 기일인 이번 27일까지 정확히 한 계산 한번 해보세요. 24일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한 달 조금 안 됐습니다. 사안이 벌어지고 나서 첫 번째 재판 기일이 24일 날 열린 거. 이것도 일종의 그 소추니까 기소를 당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에. 예. 그래서 그 국가의 명운이 걸리고 대통령이라 그런 우리나라에서 국가 원수의 자격이 박탈되느냐 박탈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논의하는 재판이 열리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모든 기간을 다 합쳐서 24일 밖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이런 초고속 재판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기록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적어도 뭐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그 쟁점이 자연스럽게 언론을 통해서 쟁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령 이번 같으면 이번에 이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냐 아니면 그 위법 불법적인 내란 행위냐, 뭐 자신들이 주장대로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란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니까 그럼 내란이 왜 성립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의가 충분히 바깥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탄핵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탄핵 소추안을 놓고 국회 안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그리고 표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기록을 다 놓고 서로 간에 쟁점을 정리를 하는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열려야 되는데, 이건 처음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심야에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진짜로는 23일 말이죠. 예. 심야에 그 비상계엄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초고속 행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바깥에 어떤 그 범죄 혐의를 받아서 기소가 되더라도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변론을 준비를 하고 하는 데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일반인 아주 사소한 사건도 그래요. 변호사하고 몇 분이나 의논을 해야 되고 자료 증명을 해야 되고 기록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구성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봐서 이거는 우리 불리한 거고 이건 우리 유리한 거다라든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적 여유를 찾으려면 적어도 그 일반 형사사건도 한 달은 훨씬 더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사건에 있어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는데 27일 날 첫 번째 기일에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와서 공판을
공판 준비기를 하세요. 이러면 누구도 못하죠. 오늘 전 변호사님, 예. 방금 전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방어권적인 차원에서 좀 미흡했다. 시간이 너무 미흡한 촉박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예, 이런 그 전례가 없는 겁니다. 예, 준비할 시간이 없다. 이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 예, 말씀 그래서 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뭐 자기들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오버하는 거다. 이번에 이제 수임되는 분 중에 배우윤, 윤곽근, 변호사님? 배진환 그 세 분에 대한 저희 분석은 잠시 후에. 아니 그 두 분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근무를 했던 분이에요. 예. 그분들도 더 잘 알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잘 알겠죠. 그 부분 바로 뒷부분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전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어권 자체 미흡했고 더 준비할 시간을 최소한 주는 게 기본 원칙 아니냐 이런 아니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사회적 논의가 예. 지금 언론에도 보면요 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보수 진영에서는 전 변호사님? 예, 이것이 내란전이 아니냐 이거 갖고도 아직까지 논의가 그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쟁점 정리도 되어 있지 않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밀고 나간다? 난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변호사님의 말씀을 제가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방향으로 가더라도 어쨌든 시간이 좀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거나 국민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내라고 했던 것이 국무회의 기록들입니다. 지금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안 드러나고 있거든요. 두 번째, 포고령 문제. 이 관련 서류라도 제출하면서 최소한 내가 여기에 성인이 있다. 이 전략을 좀 택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헌법재판소든 일반 법원이든 명령권자가 아니에요. 재판부는 어디까지나 심판을 하는 심판자입니다. 심판자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가령 뭐 무슨 기록을 내라. 그 기록 안 내면 당신 불리하다. 이런 식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기록 같은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세요.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핵심 증거일 때 가령 이번 같은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록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출을 해달라 이랬는데 변호인단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 얘기를 가령 피의수 주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변호인단이 만들어져서 예. 이 국무회의 회의록을 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유리하지 않은지 그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비로소 설명회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걸 일부러 늦췄다고 볼 수 없는 것이 가령 우리가 그 어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고 나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이것저것 따집니다. 심지어 뭐 정관 여부를 받는 변호사를 찾아야 된다 등 이래서 예. 길거리에서 변호사 간판을 보고 찾아 헤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느 판사하고 어느 변호사는 친하더라 이런 루머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에게 닥치는 불행은요. 지구보다 더 무거운 불행이란 말이에요. 이런 판에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당한 것은 본인의 명예도 권리가 있지만 나라의 명운이 권리가 있잖아요. 이러니까 당연히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 예. 그것이 합당한 겁니다. 이걸 내가 일부러 재판을 연기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컨대 한번 보세요. 이재명 재판은요. 끌 수 있는 데까지 끌지 않습니까? 우리 기록을 다 읽지 않았다. 변호인이 들어가서 그 방대한 기록이 그 방대한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다 보느냐. 기록 본다고 해서 공판 준비기를 2분, 3분씩 순위를 시켜버립니다. 예. 그렇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침대 축구 아니고 침대 재판 아니냐 이런 지금 말씀. 당장 대북 송금 사건만 하더라도 예. 그 이화영 재판에서 모든 그 증거가 다 인출돼가 있고 증거 조사가 다 끝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은 뻔한 거예요. 그런데도 재판부가 공판 준비기를 열면 변호인은 들어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기록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아직 절반도 보지 못했어요. 예. 그러면 또 연기를 해요. 그래서 또 연기가 더 됐어요. 예. 그래서 12월 달에 그러면 한번 더 하고 그다음에 부득불 심리를 하겠습니다. 거꾸로 재판부가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네. 피고인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법은 또 그걸 무조건 가령 뭐 신속한 재판이다 이래서 무조건 막아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 변호사님, 그쪽은 어쨌든 재판이 속행이 되고 있고 어쨌든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여론전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도 다양한 헌법적 가치를 보고 조문을 보고 이제 판단하지만 여론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론의 등을 좀 업는 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나을 텐데 이게요. 시간 지연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헌법교과서를 딱 펼쳐놓고 보면 아마 지금 또 학자들 중에 한 4분 중에 3분 정도는 이 헌법재판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정치순화적 재판, 정치순화적 판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치권의 풍향에 따라서 이 대중과 그 정치가 유리되가 있는 것을 다시 끌어붙이는 그걸 순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아주 고도의 그 표현인데 예. 그래서 정치 순화적 재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몇십만 명이 모여서 으쌰 예컨대 누구누구를 살려라 하면 재판부는 거기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돼가 있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에요. 이러니까 이 재판을 가령 신속한 재판을 주장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면 그래서 나중에 대중과 유리되는 결정이 나온다면 거기다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같은 재판을 할 때는 예. 대두군다나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것이 필요하니까 시간도 충분히 주어야 되고 그리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법정이잖아요. 제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일단 정해진 거니까 헌법재판소는 지금 입장을 정해졌고 이제 그대로 준비길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청구인 입장에서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전 측면에서 헌재가 그에 영향을 받든 안 받든 여론전 측면에서 좀 내가 재판에 협조하고 있다 이 느낌을 주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재판에 있어서는요. 지금 헌법재판소도 진보 성향의 법관이 누구누구다. 그리고 보수 성향의 법관이 누구누구다. 중도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름이 다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이번에 주심, 그 재판을 진행하는 주심은 어느 분은 이분은 누가 추출했던 분이다. 정영식 재판관. 학교 어디 나왔고 평소 성향은 어떻더라. 가족 관계는 어떻더라. 온갖 소리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그 국민 사이에서 지금 벌어진 이제 쟁점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12월 3일 비상계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느냐. 그리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은 어디까지냐. 그리고 과연 이것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될 탄핵 수출의 내용이 될 수 있느냐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잠시만요. 전 변호사님 지금 오늘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지금 변론준비기일에 영상이 잠깐 나가고 있었는데 주심 재판관의 모습도 보였고 국회 소추인단 보였고 대리인단도 보였고 대리인단만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 지금 국회 쪽에서는 김희수 헌법재판관, 전 헌법재판관, 송도한 전 재판관 이렇게 헌법재판관 관련 분들이 나오셨는데 이에 비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 윤갑근, 배진환 특히 재판관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 헌법공보관이라고 잔뼈가 굵으신 분이 배보윤 재판관인데 이분 한 분 빼고는 이제 헌법재판 쪽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배우윤, 그 배진환 이분들은 아마 헌법재판 때문에 그 변호인단에 합류가 됐을 거고 윤갑근이라든가 뭐 김홍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희한하게도 이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앞다투어서 이 수사를 하겠다. 형사사건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형사사건이 또 죄명이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라는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토하는 죄명이에요. 그 죄명을 갖다 붙여서 내란죄 그리고 장군들을 다 구속시킨 것도 내란죄 공범으로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앞으로 한 몇 년 뒤에 이 사건에 대한 그 변호사들이 법률가들이 평석이 있을 때 얼마나 욕을 얻어먹으려고 이 짓들을 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내란죄라는 죄명을 함부로 갖다 붙이느냐. 나는 지금 이제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 12월 4일 날부터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수많은 헌법학자들 그리고 이제 많은 변호사들 많은 법률가들이 내란죄는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누가 말씀하신 보더라도 부분이 사실은 이번 변론 준비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모든 사건에 이 형사사건, 헌법재판 두 사건의 쟁점이 바로 이 핵심이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란죄냐 아니냐. 맞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누가 반란군이냐. 지금 내란죄라고 우기면서 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서 국무총리를 그 권한대행으로 만들어 놓고 또 오늘 또 국무총리를 권한대행을 또 탄핵을 시키면 이제
그럼 뭐가 되겠어요? 대통령의 권한 대행입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대행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입니까? 어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에 학자 2명이 헷갈리더라고. 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나는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건 그렇지 않고 그래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 않겠어요? 순서에 따라가는 건 아니겠어요? 이러다가 무슨 소리냐? 내가 논리적으로 딱딱 따지니까 그러고 보니까 또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이제 아직 이게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네. 왜 또 중요한가 하면요. 네. 가령 우리가 얼마나 권한 대행으로서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설명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대통령 권한 대행은 적극적인 대통령의 행위를 한다. 국가원수로서의 행위부터 시작해서 행정수반으로서의 그 업무를, 직무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모든 가령 헌법재판관도 임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부권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고 이렇지만 그게 아니고 권한 대행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업무에 한한다 이러면 가령 국가 원수로서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그걸 하면 그건 월권이에요.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자신이 그 전에 이미 그 내각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했던 사건, 가령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뭐 이런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난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이냐 아니면 문제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 일들이 네. 사실은 다 처음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현역 대통령이 아무런 별다른 원인 없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를 해서 그걸 내란죄로 막 내몰리고 그래서 직무가 정지돼 버리는 것도 이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모두들 당황하고 있고 국가 신인도는 떨어지고 환율은 지금 1,450원이 계속 넘어서 계속 가고 있고 예. 국가 경제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데 이런데도 야당은 이번이 이제 기회란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문자 그대로 나락에 떨어질 판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결과론적으로. 꿈인가 생신가 싶어서 아마 제 네. 살 꼬집어 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문자 그대로 천재 1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전 변호사님, 예. 그 얘기는 마침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이제 국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탄핵의 사유, 총리 시절에 3건 있고요. 그리고 대행 이후에 2건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윤 대통령 내란 사태 이후에 한 대행이 계속해서 그 내란에 협조하고 있고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전 변호사님께서 소극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대행의 역할을 볼 것이냐 이 두 관점에 따라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부가 갈리는데 전 변호사님은 이제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아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요 행정수반으로서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원수로서 임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 변호사님,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고리가 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무가 정지돼 있을 뿐이에요. 일종의 사고 상태. 그래서 가령 지금 국가 원수가 누구냐면 가령 한덕수 총리가 국가 원수까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과연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요. 대부분의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임명까지는 가능하다.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국회에서 선출되는 인물들이고 그 인물들에 대해서 대통령이라 할지도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가능하다. 이 부분이 이제 헌법재판소도 얘기를 계속 2번이나 반복하고 있고. 그게 그 사람들이 가령 1+1은 2이다 하는 식으로 평생 그런 공부만 해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가령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사람이 999명이 있어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국가 원수 윤석열은 지금 그대로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행정수반으로서의 그 대통령 그 자리에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을 뿐이에요. 국가 원수로서도 정지가 된 게 아니라 물론 정지는 돼 있죠. 정지는 돼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행정수반의 자리를 권한을 그 대행을 해주고 있는 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국가를 대표해서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필요한 경우에. 하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소극적이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이번에 헌법재판관 문제만 해도 지금까지 민주당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이게 이재명에게 유리하다. 국정을 흔들고 국정을 파탄시키는 데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마. 그래야 방통위원장들도 지금 저렇게 계속해서 2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저게 지금 어차피 우리가 탄핵 수출을 해놨으니까 이준석이가 계속 혼날 거야. 이래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해요. 네. 안 했어요. 안 하고 계속 버티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수출 딱 하고 나서 보니까 6인 체제로 이게 이제 만장일치가 되게 힘든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 명만 빠져도 헌법재판소 법에 딱 못을 박아놨으니까 예. 6명 이상이 찬성했어야 되니까 이러니까 급작스럽게 나머지 3명 빨리 임명하자. 그 원래는 자신들이 1명, 국민의힘이 1명, 1명은 여야 합의로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끝까지 2명을 고집해가지고 예. 그 중에 한 분은 내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상까지도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신문에 공공연하게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도 임명을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전에 추경 원내대표 시절에 이미 민주당이 2명의 쪽에 후보자 추천권을 갖고 국민의힘이 한쪽을 갖고 이렇게 합의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려면 그때부터 가령 인선에 있어서 가령 우리가 무조건 2명 낸다. 당신 1명 내라. 그래서 가령 정말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미 검증을 하고 있는 걸 보세요. 이 한 분은 정말 우리가 다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예. 저런 분이 들어가셔서 만약에 아주 파격적인 결정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우려를 한단 말이에요. 염려는 할 수 있죠. 예, 예.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헌법에 보면요. 보이지 않는 불문 헌법도 있지만은 글자로 딱 적혀가 있는 헌법적 명령이 있습니다. 가령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평화통일을 추구해라 하면서 헌법사조에 적혀가 있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예요. 그런데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역행해서 엉뚱한 얘기를 해온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예.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흔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건 바로 그런 점이란 말이에요. 내가 뭐 누굴 헌법재판관으로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데에서 내 의견을 무조건 존중해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헌법적 명령에는 적어도 충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신문에도 사설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도 지금 민주당은요. 오로지 안 됐습니다. 오로지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 예. 쉽게 말하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국가를 망가뜨리고 국가의 주축들을 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추천한 인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검증도 뒤따를 거고 어쨌든 국회에서 선출된 절차를 거친 인물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게 대체로 지금 헌법재판소 판단도 그렇고 사실 헌법재판소 후보자 3명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에 힘을 실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만드는 제도에 따라서 합당하게 그분이 뭐 헌법재판관 가는 걸 내가 무슨 가로막고 싶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인사청문회를 유심히 다 지켜봤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진행을 한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염려한 그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일방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지만 저게 과연 이건 문자가 통과 의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정치가 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후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살기 좋고 격차는 줄어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행복한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물려주겠느냐 하는 그 설계도예요. 알겠습니다. 설계도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오히려 친북주의자, 정북주의자들이 말들은 먹혀들고 그리고 우리 같은 그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범자유주의 그룹에서 하는 말들은요. 완전히 배척당해버려. 그 뻔한 소리니까 알았어요. 전부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얘기를 해도 다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당신들 하는 얘기는 뻔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뭐가 독특한데.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가 기본은 좀 지키자 이 얘기입니다.
뭘 하더라도 좌든 우든 자기들이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들 주장하는데 밀어붙여도 좋은데 가령 이번에 기본을 내세우자 말이 왜 내가 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 이 상태를 자꾸 내란 상태라고 그래요. 어제도 그저께도 박찬대 원내대표부터 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렇죠. 예. 지금 이게 내란이 상태다.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내란 대행이다. 이런 표현까지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가 내란 상태인 것 같으면 지금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지금 다수의 폭정, 그걸 넘어서는 다수의 전제예요. 제가 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티레인 오브 더 머저리티가 아니라 오토크래시 오브 더 머저리티. 다수의 전제다. 다수가 왕체를 만들어 한다. 예.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정말 비민주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재명 한 사람에게 다음 대권에 출마하도록 길을 터준다. 예. 이 얘기예요. 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그 전 변호사님의 말씀을 제가 꾸준히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가 다를 수도 있고 내란죄에 대해서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 다수는 이렇습니다. 그날 밤 TV로 모두가 생중계로 지켜봤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증언 진술들이 나오고 있고 수사를 통해서 계속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내란 혐의가 짙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많고 두 번째 하나만 들어주시죠. 아니 그 내란 혐의가 짙구나 얘기는 빼고 하세요. 네, 그럼 두 번째만 우리 얘기해요. 보통 국민들이 누가 그걸 내란죄라고 생각해서요. 참 엉뚱한 비상계엄이다. 이 얘기는 다 합니다. 예. 그 생각은 대충 그걸 여론조사를 법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란죄다. 이런 그 여론조사에 내란죄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내란죄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형법적으로 내란죄가 구성되리고 하면요. 예. 구성요건이 법에 있어요. 예. 그 구성요건에 맞지 않아요. 국헌문란의 폭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시간이 이제 한 2분 30초밖에 예. 안 남았는데 그럼 제가 뒤에 준비된 건 많은데 그 질문 대신에 그 말씀을 이거 쭉 다음에 따라 시간을 확 튀어서 한번 제대로 한번 그렇게 합시다. 예. 그 시간을 쭉 방금 말씀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윤 대통령의 지금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과 봤을 때 그다음에 만약에 윤 대통령이 그게 다 모두가 무죄가 돼서 돌아왔을 때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는 세상 이 세상이 된다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 다수의 여론이. 아니 우리 국민들 예. 다 그런 걱정하죠. 그리고 아마 윤 대통령이 가령 탄핵 재판에서 기각이 돼서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고 해도 예. 아마 임기 단축을 하고 개헌 정국과 맞물리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이미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으니까 그건 아마 윤 대통령이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더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이 이제 계엄 전에도 같은 판단을 다들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김용현 전 장관도 누가 계엄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도 아니, 했지 그런데요.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무리 전 변호사님도 말씀하시고 이거 사과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같이 나와 사과해야 되고 이제 여야 만나서 합의할 건 합의하고 그렇게 대통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막상 대통령이 나와서 보면 다른 판단들을 했단 말이죠. 지금, 이번에도 예. 복귀한다면. 지금 제가 시청자들에게 하나 거꾸로 역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내란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가령 예컨대 다수결이 원칙이 있다고 해서 다수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전행한다. 이건요 너무 반민주적입니다. 그 다수가 늘 옳은 건 아닙니다만. 그건 교과서에 예. 있는 거예요. 예, 다수가 마음대로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다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예.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내란이 과연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내가 그걸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내란은 누가 하고 있는데? 누가 마음대로 입법 폭주를 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이 사태를 몰고 가느냐? 하지만 그 말씀은 정치적 나는 뭐 그게 평가지만 민주당이라고 봐요. 방금 부분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엄을 물론 선포한 건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나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내가 지금 시청자들이 묻고 싶어요. 누가 내란이냐? 누가 쉽게 말하면 바꾸고 말하면 누가 지금 반란군이냐? 민주당이냐? 아니면 윤석열 당이냐? 누가 반란군이냐 말이에요. 예. 지금 윤석열 당은 쭉 찍으러 들어가고 말 한마디 못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발언권을 행사하고 제대로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저항을 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하는 사람이 몇 분이 있어요. 제가 손가락 꼽아보면 불과 한 4대 사람, 뭐 나경원 의원 또 한 말씀 하시고, 예.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홍준표 시장이 한 말씀 하시고, 뭐 결국 권성동 이제 당대표니까 자주 이제 입을 여시고, 뭐 그 정도예요. 그런데 민주당은요, 입 달린 사람은 전부 다 지금 내란 행위래. 알겠습니다. 다 내란이고 여기에 가담하면 내란의 부역자고, 예. 그리고 반란 종사자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저 같은 사람 또 알겠습니다. 내란에 공하는 아주 못난 사람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 변호사님과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내란전이 하겠습니다. 아니냐, 누가 반란군이냐 아니냐, 아마 시청자들이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누가 약자냐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전횡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약자가 늘 또 옳은 건 아니지 아니요. 않습니까? 지금 전횡을 누가 전 하느냐는 변호사님, 거예요. 오늘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지금 다시 전횡하고 하시죠. 있는 쪽은 민주당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있었던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딱 한 말씀 드릴게요. 전횡하는 쪽은요, 반드시 나중에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정치판에 겸손한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게임이에요. 윤 대통령도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 사과했죠 벌써. 예. 그리고 앞으로 사과할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